그날 아침 박인자는 혼자 언덕을 오르고 있었어요. 한 손엔 허름한 장바구니, 다른 손엔 다른 보행 지팡이를 들고 숨을 고르며 천천히 발을 옮기고 있었죠. 발밑의 자갈은 미끄러웠고 무릎은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까지는 아직 한참이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오토바이 굉음이 들려왔고 인자는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피했어요. 예, 하지만 균형을 잃은 몸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죠. 그녀는 무너지는 담벼락처럼 옆으로 쓰러졌고 땅에 닿는 순간 뼈가 어긋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인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신음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응급차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그대로 길 위에서 방치되었을지도 몰랐죠. 병원에 도착한 그녀는 골반이 심하게 골절된 상태였고 긴급 수술 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치매라며 이름도 제대로 못 말한다는데 병원비는 내고 온 건가? 도망가는 거 아니야? 저런 사람이 입원해 있으면 다른 환자들도 불편하지. 박인자의 귀에 이런 속삭임이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날카롭고 날선 말들은 병실 벽을 뚫고도 남을 기세로 그녀의 가슴을 콕콕 찔렀죠. 푸석푸석한 흰 머리, 늘어진 회색 트레이닝 바지, 흐릿한 슬리퍼.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조심스럽게 복도를 오갔지만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어깨에 맨 작은 헝겊 가방에는 바랜 가족사진 한 장과 손때 묻은 성경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죠. 하얀 조명 아래 철제 침대가 빼곡한 병실. 차갑고 건조한 공기 속에서 그녀만이 감정을 가진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조차 소리내지 못한 채 말라가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회진 명단에서 그녀를 슬쩍 제외했고 간호사들은 주사 한 번 외엔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식사는 늘 식기 전에 던지듯 올려졌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국물조차 뜨기 힘들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중증도 치매. 이름과 생년월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고 보호자 연락처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병원 측은 그녀를 잠재적 무연고 환자로 분류했고 그 시선은 병실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녀는 가끔 아무도 듣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였어요. 경민아, 밥은 먹었니? 엄마는 여기 있어. 그 중얼거림은 병실 천장으로 사라지고 곧 눈을 감은 그녀의 숨소리만이 남았죠. 그럼에도 그녀는 끝까지 포기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성경책을 꼭 끌어안은 손, 가끔씩 붉어진 눈가를 훔치는 손등, 무엇보다도 세월의 다른 두 눈동자. 누군가를 향해 기도하듯 살아가려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병실마다 식사 준비로 분주해졌어요. 간호사들은 빠르게 식판을 나르고 보호자들은 식사 보조를 위해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박인자의 침상 앞엔 누구도 오지 않았죠. 식판은 조용히 테이블에 올려졌고 뚜껑조차 열어주지 않은 채 미지근한 밥이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수술 부위의 통증에 금세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팔로 지지하려던 그녀는 손에서 힘이 빠지며 몸을 웅크렸고 결국 숨을 몰아쉬며 제자리에 멈췄습니다. 누구 하나 다가와 도와주는 이는 없었어요. 그때 맞은편 침대의 한 소녀가 눈에 띄었습니다. 교복 위에 회색 후드를 걸친 여고생은 병상 옆에 앉아 뭔가를 조용히 읽고 있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인자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박인자는 놀라듯 소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경계와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죠. 여고생은 말없이 식판 뚜껑을 열고 수저를 건넸습니다. 국은 적당한 온도로 식혀 숟가락에 떠 올려 주었고
밥 한 술 한 술을 건넬 때마다 말없이 인자의 눈을 바라보았죠. 이름은 유진이었어요. 그녀는 같은 병실에 입원한 외할머니의 보호자로 오랫동안 병원에 함께 있었죠. 간병인을 둘 여유가 없어 등교를 마치고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와 외할머니의 식사와 세면을 도왔습니다.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온기를 품고 있었죠. 저, 혹시 이 사진, 할머니 가족이에요? 유진은 인자의 허름한 헝겊 가방에서 떨어진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주워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인자와 어린 남자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눈가에 미소를 띤 인자는 그 사진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곤 중얼거렸어요. 내 아들 경민이야. 잘 컸을 거야.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그 말은 그저 중얼거림 같았지만 유진의 눈에 비친 인자의 표정은 분명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 속에서 인자는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병실에서는 의사들이 회진을 돌고 있었고 간호사들은 바쁘게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인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치매 환자라는 이유 하나로. 그러나 유진은 달랐어요. 매일 식사를 도왔고 간호사가 바쁠 땐 물수건을 대어 인자의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머리를 빗겨주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넣어주는 일도 잊지 않았죠. 누군가는 쓸데없는 짓이라 했지만 유진은 그저 조용히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침대 옆에서 조용히 인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인자는 잠든 듯 보였지만 그녀의 눈꼬리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유진은 혼잣말처럼 속삭였죠. 저도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냥 남 같지가 않아요. 두 사람 사이의 고요한 온기는 병실의 차가운 공기를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바꾸고 있었습니다. 박인자가 처음 병실에 실려왔을 때 병원 측은 그녀의 보호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적잖이 당황했어요. 입원 수속서엔 이름, 석자와 주민등록번호만 간신히 적혀 있었고 응급실에서 넘긴 메모에는 교통사고, 의식 혼미, 가족 없음이란 문구가 적혀 있었죠. 이후 그녀가 뱉는 말들은 어딘가 헛갈렸고 말끝마다 흐릿했어요. 여기가 아닌데, 경민아. 그만 좀 울어. 엄마는 여기 있어. 의사들은 그녀가 중증도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라고 기록된 메모를 확인했어요. 신경과 검사를 의뢰하고 CT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병원은 그녀를 잠정적인 보호자 없음 환자로 분류했죠. 동시에 복잡한 서류를 처리하며 조심스레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 도망이라도 간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런 기류는 병실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전염됐어요. 간호사들은 인자의 상태를 놓고 귓속말을 나눴고 일부 보호자들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유진이 없는 시간, 박인자는 침대를 벗어나 화장실에 다녀오려다 넘어진 적이 있어요. 복도에 쓰러진 그녀를 보고도 주변 몇몇 사람들은 잠시 눈치를 보더니 그냥 지나쳤죠. 저런 사람도 입원시켜주나? 보호자도 없다며. 응급실에서 던져놓고 간 거 아니야? 인자의 귀에 이런 속삭임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왔지만 마음에서 꽂혔죠. 무력하고 낯선 병원, 몸도 마음도 점점 조용히 식어갔습니다. 회진이 돌아오는 날, 젊은 레지던트 하나가 인자의 팔을 억지로 들어 올리며 관절 상태를 확인하려 했어요. 그녀는 갑작스러운 통증에 신음하며 손을 뿌리쳤고 그 순간 의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해 주세요. 그냥 치매 환자예요. 진료 제대로 못 받습니다. 인턴한테 맡기세요. 그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박인자는 더는 항의하지 않았고
이불을 턱 끝까지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조차 그녀는 누군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 병원 어딘가 아니면 세상 어딘가에 있을 그 아이 경민. 그날 저녁 병원 1층 매점 앞 음료수를 사려던 남자가 문득 위층 병동을 올려다보다가 멈칫했습니다. 5층으로 달려갔고 눈이 503호 환자 목록에 적힌 이름을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곧 간호사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저기 혹시 저 병실에 계신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간호사는 무심히 답했어요. 박인자, 보호자 없음, 치매 환자. 남자는 그대로 굳은 얼굴로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고 짧은 벨소리 끝에 말했죠. 찾았어요. 어머니 여기 계세요. 다음 날 아침 병실은 평소보다 조금 더 조용했어요. 새벽 근무를 마친 간호사가 커튼을 걷고 온기를 확인하려 했을 때 박인자의 침대는 비어 있었죠. 놀란 간호사는 곧 화장실 문을 두드렸고 그 안에서 미약한 대답이 들렸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서려다 넘어진 인자를 겨우 부축해 침대로 옮기면서도 간호사의 얼굴엔 짜증이 서려 있었어요. 혼자 다니다 또 넘어지시면 어쩌시려고요? 왜 말을 안 하세요? 인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이불을 덮은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바라보는 창밖은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지만 그 빛은 병실 안까지 따뜻하게 닿지는 못했죠. 오후가 되어 병실에 간단한 처치 물품을 나르던 인턴 하나가 커튼을 걷다 인자를 밀쳤어요. 실수였지만 순간의 부주의는 컸고 인자는 침대 난간에 머리를 부딪히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죠. 짧은 비명과 함께 병실 안은 찰나의 정적에 빠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인턴이 당황해 다가가려 하자 옆자리 환자의 보호자가 먼저 말했어요. 저런 분은 좀 조심하시죠? 치매라며 잘못되면 다 우리 탓되는 거예요. 순간 인턴은 움찔했고 아무도 인자를 일으켜주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몰랐고 움직이려 했지만 몸이 뜻대로 따라주지 않았어요. 인자의 시선을 모두 외면했고 몇몇 보호자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못 본 척했죠. 그때였습니다. 어제 병실 앞에서 인자를 보고 전화를 걸었던 바로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병실을 찾았고 문틈 사이로 쓰러진 인자의 모습을 보고는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이분 성함이 박인자 씨 맞죠? 간호사가 당황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바로 휴대폰을 꺼내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확신이 섞인 목소리였죠. 확실해요. 이분이 박인자 씨 맞아요. 지금 상태가 심각해 보여요. 빨리 와주세요. 그는 전화를 끊고 간호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분 곧 가족이 오실 거예요. 이 상태로 두면 안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 말에 간호사들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고 인턴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인자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검은색 세단 2대가 병원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량 문이 열리자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먼저 내렸고 이어서 중년의 남성 하나와 중년 여성, 젊은 남성이 차례로 내렸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빠르면서도 위험이 느껴졌고 병원 로비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 도의회 사람들 아냐? 방금 내린 남자 뉴스에서 봤어. 윤경민 도의원 아니야? 간호사와 보호자들이 소근거리며 시선을 고정한 그 순간 병원 관계자들이 허겁지겁 로비로 달려나왔습니다. 로비에 들어선 윤경민은 접수대 직원에게 단호한 어조로 물었어요. 503호 박인자 환자 병실 어디입니까? 누구보다 먼저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그들의 행렬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의원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뒤따라오는 가족들의 표정 역시 심상치 않았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눈치를 살피며 그 뒤를 쫓았죠. 503호 병실 문이 열리자 정적이 병실을 덮었습니다. 간호사, 인턴, 환자 보호자 모두 숨을 삼킨 채 문 쪽을 바라봤고 박인자는 평소처럼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경민은 그녀를 보는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고 몇 걸음에 달려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한참을 찾아다녔어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울음이 섞인 목소리에 병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뒤따라온 여성은 조용히 박인자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박인자의 입술이 떨리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경민아, 내가 어떻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치매라 여겨졌던 그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선명했고 따뜻했으며 자신을 알아본 아들을 향한 반가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윤경민은 그녀의 손을 꽉 쥐고 일어서며 병실의 모든 의료진을 둘러봤습니다. 이 병원 예산 30%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이 환자에 대한 진료 기록과 대화 내용 전부 가져오십시오. 앞으로 이 병원에 대한 지원은 단 한 줄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말이 끝나자 병원장은 숨가쁘게 병실로 달려왔고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간호사장은 작게 몸을 떨며 뒤로 물러났고 인턴은 들고 있던 차트를 떨어뜨릴 뻔했죠. 그 순간 병상 옆에 서 있던 유진이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자신이 따뜻한 손길을 건넸던 그 할머니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아온 사람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길, 지켜야 할 사람,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존엄함이 무엇인지를. 윤경민 도의원은 의자에 앉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박인자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고 그를 알아본 따뜻한 미소는 병실에 퍼진 긴장감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박인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어. 그날도 언덕길을 걷다가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넘어진 것뿐이야. 그녀의 말에 병실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곁에 있던 병원장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경민은 고개를 돌려 병원장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503호 기록 모두 확인하겠습니다. 어머니께 어떻게 대응했는지 전부 조사해 보고하세요. 그제서야 간호사들과 인턴들이 허겁지겁 병실을 빠져나갔고 병원장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뒤를 따랐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병실 한쪽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치매로 오해받았던 할머니가 가족을 찾게 되어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유진에게 건넨 따뜻한 미소와 목욕을 도와준 날 손을 잡고 건넸던 한마디 한마디를 떠올렸습니다. 유진아, 늘 고마웠어. 덕분에 외롭지 않았단다.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야. 박인자의 말에 유진은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참 많은 걸 배웠어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도 병원에서의 시간들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경민은 조용히 박인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십니까? 박인자는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의 은인,
내가 병원에서 제일 의지했던 아이야. 씻기고, 먹이고, 다 도와줬어. 벗도 되어주고, 늘 따뜻하게 대해줬단다. 유진이가 없었다면 만 버티지 못했을 거야. 윤경민은 유진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유진 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챙겨주셔서 그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유진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지만 박인자의 따스한 시선에 다시 조용히 웃고 말았습니다. 그날 병실엔 말로 다 담기지 않을 진심과 감동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병동 복도를 가만히 스쳤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간, 유진은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손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고 계단 아래 휴게실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녀의 손에는 의과대학 합격증이 있었지만 얼굴엔 기쁨 대신 먹먹한 표정이 드리워졌습니다. 등록금 고지서를 받은 날 유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을 삼켜야 했어요. 어릴 적부터 모아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비로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무리인 거 알면서 왜 기대를 했을까? 유진은 입술을 꼭 다물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발끝에 닿은 종이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꿈도 멀어지는 듯했죠. 병실로 돌아가자니 숨이 막혔고 올 곳이 없어 이 계단 아래까지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걸음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계단 위에서 박인자가 천천히 유진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병원복 위에 담요를 두른 채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또렷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아, 왜 거기 있니? 유진은 고개를 들자마자 눈물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박인자는 모든 걸 알아차린 듯 다가와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이게 뭐니? 박인자가 종이를 펴보자 그 위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라는 커다란 글씨와 등록금, 고지서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붙긴 했는데 다닐 수 없을 것 같아요. 유진은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인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대신 조용히 손등을 쓰다듬으며 한참을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충분히 받을 자격 있는 결과야. 절대로 그냥 흘려보내선 안 되는 기회야. 그 순간 위층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경민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죠. 어머니, 병실에 안 계셔서 찾았어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같이 있는 유진이 울고 있는 것을 본 윤경민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인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민아, 이 아이, 유진이야. 내가 병원에서 가장 많이 의지했던 아이. 오늘 이 아이가 울고 있었어. 그 이유가 윤경민은 무언가를 느꼈는지 조용히 유진의 손에 들린 서류를 건네받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등록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유진의 눈이 다시 커졌습니다. 말도 없이 고개를 저었지만 윤경민은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지켜준 분입니다. 저 역시 그 은혜를 돌려야죠. 계단 아래 작은 공간에선 그 누구도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은 세 사람의 숨결이 서로의 마음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실 복도는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병원장실에서 내려온 지침으로 503호 병실이 특별관리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병원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수군거렸고 박인자의 병실 앞에는 따뜻한 조화와 새 침대보, 청소가 깔끔하게 마무리된 내부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유진은 박인자의 침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조용한 손길로 베개를 다듬던 그녀는 문득 병실 바깥에서 들리는 구두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경민과 그의 비서가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뒤로 짙은 색 정장을 입은 도의원, 비서들과 관계자들이 병원 복도를 따라 조용히 줄을 지어 따라오고 있었죠. 유진은 순간 당황해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유진 양 이쪽으로 잠깐 나와 보실래요? 윤경민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병실 밖으로 나왔고 그 앞에 윤경민이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저희 어머니께서 남기신 메모입니다. 유진 씨가 병원에서 얼마나 자주 어머니를 챙기고 도와줬는지 알고 은혜를 갚게 되어 기쁘네요. 봉투 안에는 등록금 전액이 담긴 돈과 함께 박인자가 직접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또렷했고 박인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도와준 그 시간들, 난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내가 꿈을 향해 걸어갈 시간이야. 필요한 건 내가 도와줄게. 유진은 그 자리에서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꿈을 포기하려던 순간에 찾아온 기적 같은 손길. 그 손길은 다름 아닌 자신이 지켜준 사람으로부터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등록금 송금 확인서를 들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박인자는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학교 갈 수 있어요. 할머니가 제게 다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은 박인자 곁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아직 대화는 어렵지만 박인자는 손가락을 아주 천천히 움직여 유진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은 말보다 더 깊은 위로였습니다. 며칠 후 윤경민은 도의회에 정식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병원의 내부 감사 요청과 함께 더 이상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가 내려졌죠. 박인자를 홀대한 병원의 무책임함은 더는 묻히지 않았고 몇몇 간호사와 의사들은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을 때 유진은 대학 교정에 발을 디뎠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 박인자와의 인연은 그녀의 삶을 바꾸었고 마침내 그녀는 새로운 시작의 길에 섰습니다. 입학식 날 하얀 재킷을 입은 유진 곁으로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와 다정한 눈빛, 박인자가 소개해준 외손주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인사를 나누었고 미소를 띤 채 캠퍼스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과 학교, 그리고 박인자와 유진의 삶엔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결국 돌아온다는 진실을 그들은 함께 증명해가고 있었습니다. 박인자 할머니와 유진이의 시작을 응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